신축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GDP와 물가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단기 분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 전에 우리 노동시장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거기 남은 얘기 조금 하고 단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을 때는 완전 고용 GDP 하에서의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실질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에는 임금도 포함이 돼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포함이 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임금도 거기에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면, 또는 가격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여건이 있다면,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균형 실질 임금보다 실제 임금이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실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의 공급 곡선을 뭐 이렇게, 여기가 Y축이 실질 임금이고 X축이 노동의 양이라고 했을 때,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공부를 했고,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뭐 수직선으로 일단은 이렇게 봤어요. 물론 이것이 우상향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식으로 해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균형 실질 임금이 여기서 결정이 될 텐데, 어떤 제도적인 이유로 우리가 실질 임금, 균형 임금이 이런 수준에서 여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임금 수준 하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만큼이 실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런 수준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W 어퍼바라고 한다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원인이 이런 식으로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실업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바로 실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임금이라는 게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임금의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 3가지 정도를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새 신문에서도 얘기가 자주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되겠어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매크로에서는 그냥 하나의 노동시장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들이 서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졸업하고 나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임금은 최저임금제에 적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임금이 이를테면 W 스타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임금은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제약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컨스트레인트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일부에서는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뭐 10대라든지 뭐 이런 일부 사람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그것이 그 최저임금제가 그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 이것이 W바라고 하는 최저임금이 W스타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죠? 실제 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최저임금제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균형 실질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최저임금제가 균형 실질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따라서 최저임금을 만약에 현재 수준보다 높인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후생은 좋아질 것이고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 대신에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는 이만큼이 되고 공급은 그대로 있으니까 실업이 더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높이는 게 좋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일부에게는 혜택이 되고 또 우리가 눈에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는 네거티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 교수님들끼리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럼 그 효과가 전체적인 효과가 좋은 사람한테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실업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기업 내지는 뭐 사업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면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규범적인 이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일부 노동자에게는 하여튼 실업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서 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노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노조가 기업하고 임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협상된 임금 수준이 균형 임금 수준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런 수준보다 만약에 높다 그러면 역시 실업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임금을 그러니까 노조와 기업이 임금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협상된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노조원들의 임금은 상승이 될 테니까 균형 실질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노조원들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실업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업이 그만큼 고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추가적인 고용을 굉장히 꺼려할 거라는 얘기겠어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고용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사이더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내부자들은 혜택을 받고 밖에 있는 이 시장 밖에 있는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아웃사이더들은 희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게 재미있는 것이 소위 이
효율적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효율적 임금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미시 시간이나 경제학 입문 시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좀 그런 거를 공부를 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에 들어본 사람 한번 수들어 보세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미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앞으로 아마 미시 2나 이런 데서 배울 텐데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아주 오래된, 물론 이제 그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나온 얘기니까 뭐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새로운 이론이고 또 이런 것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간단하게 한 5분, 10분만 설명을 먼저 하고 효율적 임금을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것은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경제 주체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을 잠재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기껏 아는 것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뭐 성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으로 해봤자 자기소개서 뭐 이런 정도지 여러분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또는 능력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회사와 여러분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주 단순화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시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과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의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최소한 한 달에 뭐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면 여기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겠다. 뭐 이를테면 뭐 대학원을 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면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아도 이 회사에 가서 취직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이 두 그룹에 속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는 어느 그룹에 속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은 200만 원 그룹, 또 한 사람은 100만 원 그룹 이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의 평균인 어떻게 얘기하면 균형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150만 원을 월급으로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임금을 제시를 하면 임금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W스타가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임금 수준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150만 원이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 회사에 다 지원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역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드버스 셀렉션을 또 다른 말로
레몬 프라브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지 못한 사람, 역선택의 문제가 생각되고, 여기 레몬이라는 말은 뭔가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비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레몬의 반대말은 피치다, 복숭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피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레몬이라고 해서 레몬 프라브룸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얘기한 노동시장에 의해서 이런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이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시장에서도 이런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를 얘기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예로는 중고차 시장, 우리 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예가 되겠어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중고차를 내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노동시장에 의해서처럼 중고차 중에는 좋은 중고차가 있고 그렇지 못한 중고차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의 똑같은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말썽을 많이 부렸던 중고차가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잘 관리된 중고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중고차를 시장에 갖다가 팔려는 사람은 나는 이 자동차를 1,000만 원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반면에 그동안에 말썽을 부렸던 차의 주인은 나는 500만 원만 받아도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은 얻은 게 좋은 차고 얻은 게 나쁜 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 이를테면 750만 원만 지불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던 사람은 시장에 가니까 가격이 750만 원밖에 안 돼서 중고차를 팔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시장에서 전부 다 나가버릴 거예요. 즉 시장에 남아있는 차는 좋지 못한 중고차, 500만 원짜리 중고차만 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드버스 셀렉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고차는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좋지 못한 차만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 어드버스 셀렉션이고,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모럴 해저드라는 문제가 있겠어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드버스 셀렉션과 모럴 해저드의 차이점은, 어드버스 셀렉션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지금 노동시장에 의해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드버스 셀렉션이고, 모럴 해저드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어드버스 셀렉션,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용을 했는데, 한 달에 이를테면 월급을 얼마를 주고 고용을 했는데, 일단 고용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하면, 회사에 나가서 회사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좀 농땡이를 부릴 인센티브가 발생을 해요. 출근해서 인터넷 좀 보다가 막판에 일은 대충 하고 중간중간에 틈만 나면 좀 셜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발생을 해요. 이것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이름이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꼭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너무 이쪽 저쪽에 아무데나 갖다 쓰는, 그래서 뭔가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도덕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여러분들 신문 보면 구조조정 문제, 그래서 회사들이 굉장히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과잉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람이 굉장히 나빠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단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위험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맥시멈으로 투자를 하고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가
더 합리적이고 이윤국가에 맞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후적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전부 다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또 하나 프린시플 또 같은 말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주인 대리인의 문제. 즉 오랄 해저드 문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회사의 사장들은 CEO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경우 주주가 프린시플이고 회사의 CEO가 에이전트가 돼요. 근데 에이전트가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까 노동시장에서 회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에이전트고 회사가 프린시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 사후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냐면 여기 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효율적 임금이라는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efficiency wage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실제 균형 임금은 W 스타인데 회사가 W 스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효율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efficiency wa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를테면 옛날에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사례로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실제 균형 임금보다 다시 말하면 다른 회사에서 받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efficiency wage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임금이 실제 임금, 균형 임금보다 높으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노동시장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200만 원 그룹과 100만 원 그룹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아까의 예에서는 균형 실질 임금이라 해서 두 개의 평균인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00만 원짜리 노동자들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100만 원짜리 노동자만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채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100만 원짜리 노동자들만을 고용을 하게 될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efficiency wage를 지급을 해서 효율적 임금을 지불해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이 좋은, 즉 2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룹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100만 원만 받아도 된다는 그룹하고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회사가 2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오퍼를 하면 두 그룹이 모두 다 지원을 할 거예요. 아까의 경우에 150만 원만 지급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그룹만 지원을 할 텐데 2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급을 하면 두 그룹이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가 뽑는 사람들은 능력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나쁜 사람이 평균적으로 2분의 1씩 뽑을 수가 있겠죠. 아까는 전부 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100% 뽑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2분의 1의 확률로 좋은 사람을, 더 능력이 높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또 모랄 해저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받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농땡이를 부리다가 잘리면은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은 다른 데 가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건 맥시멈 균형 실질 임금인 150만 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농땡이를 부릴 인센티브가 좀 줄어들겠죠. 잘못해서 내가 잘못 걸리면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발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효율적 임금이, 즉 균형 실질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 임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 효율적 임금은 그렇지만 균형 실질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겠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밖에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임금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이런 게 보면 연봉이 매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3년, 4년 이런 식으로 연봉이 결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임금 경직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거시 모형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똑같은 시점에 모든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는, 임금이 결정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1월 1일 날 2015년 1월 1일 날 임금이 결정돼서 2년 동안 그 임금이 지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2016년 1월 1일 날 결정이 돼서 2년 동안 임금이 결정이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적어도 일부 사람들은 임금이 이렇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태거드 웨이지 세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임금이 경직적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신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직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그 원인에 의해서 실업이라는 것이 자연 실업률 이상으로 뭔가 발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장기 분석과 단기 분석의 차이점은, 우리가 장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신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단기 분석이란 것은 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경직적인 상황에서 분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런 임금의 경직성도 사실은 가격의 경직성의 한 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경직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에서 분석했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 분석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총수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화폐 교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MV는 PY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여기서 V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M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왼쪽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얘기는 P가 올라가면 Y는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 식이 맞으려면. 그래서 P하고 Y 사이에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역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일종의 총수요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엄밀한 총수요 곡선은 우리가 몇 주 뒤에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몇 주 뒤에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할 것이지만 일단은 총수요 곡선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하향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장기 분석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총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의 양이나 기술 수준 등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와 같은 YP평면에서 수직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분석할 때는 이 총수요라는 것이 결국엔 C 더하기 I 더하기 G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 경제를 생각한다면 뭐 이럴 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다, G를 늘렸다 하더라도 Y에는 이거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뭐만 영향을 줘요? 실질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가격 변수에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G를 증가시키면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즉 G를 증가시키면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것들의 구성 B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총수요 곡선을 G를 증가시키면 이것이 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만을 상승시키고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려면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 얘기하는 가격의 신축성을 여기서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신축적으로 수요가 변하면서 가격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 분석은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한 분석이고 또 이런 모형을 처음 생각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고전파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가 공부할 단기 분석에서는 이제 지금 본 장기 분석과 달리 즉 장기 분석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인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는 대신에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것을 가정을 할 거예요. 지금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생산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단기에서는 고정되어 있다. 오늘 정부가 정부 지출을 뭐 1조만큼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여러분들의 식당에서 받는 점심값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렸던 이 총수요 총공급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수요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P바라는 수준에서 이런 수준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총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을 가질까? 즉 가격이 P바에 고정되어 있으면 P바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 있는 내가 생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을 해서 그 수요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 얘기는 공급 곡선이 P바 수준에서 이와 같은 수직선의 모양을 수평선의 모양을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가격이 신축적인 상황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지만 가격의 경직 상황에서는 가격이 안 변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 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수평선의 모양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GDP는 여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전학파 우리가 배웠던 장기 모형을 단기 모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썼던 공급 곡선을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씁시다. Long Run Aggregate Supply Curve라고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가격이 경직적인 단기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에서의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라고 이렇게 이름을 서로 바꿔서 다르게 해서 부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단기 분석을 하기 위한 이 그림에다가 여기 썼던 장기 총 공급 곡선을 같이 그려봅시다.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수준이 Y바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단기 균형점은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하고 총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 장기 균형은 총 수요 곡선과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점은 그래서 단기 균형점이자, 왜냐하면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만나는 점이고, 동시에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단기 균형점이자 장기 균형점이 될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달성이 되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무슨 이유에선가 단기 균형,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기 균형점은 이 점이 될 것이고, 그렇죠?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만나는 점이니까. 반면에 장기 균형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와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이 장기 균형점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단기 균형점과 장기 균형점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우리가 실제 GDP 데이터를 보면 이게 뭐 이를테면 1960년이고 이게 2016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을 겪으면서 쭉 GDP가 올라왔을 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에 있던 이런 추세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은 트렌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실제 GDP고, 그러면 이 추세선을 X축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게 추세선이고, 그러면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GDP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추세선을 X축으로 만들어서 그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 이 추세선의 GDP 수준을 공부한 것이 우리가 중간시험 전까지 한 장기 분석을 공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추세선이, 이 점이, 이 수준이, 이게 이제 GDP가 되겠죠. GDP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 것을 공부한 게 우리가 중간시험 전까지 공부한 것이고, 이것을 그림에서 보면 장기 균형점을 공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점은 장기 균형점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장기 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GDP가 있는 점이겠죠. 이런 점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기 균형점,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만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선상에 위치하지 않는 이런 점들은 다 단기 균형점이고, 이런 점들은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일치하는 점이 되겠죠. 이 점은 지금 얘기한 이런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업앤다운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이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이것이 조정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중간시험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경기 변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장기 균형을 먼저 공부를 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추가해서 이 추세선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원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증가하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에코노믹 그로스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8장, 9장인가? 우리 진도상으로는 거시 2에서 왜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에서의 장기는 지금 얘기한 이 장기보다 더 장기죠. 여기서의 장기는 뭐 다시 장기로 갔다가 또 장기로 갔다가 이렇게 되지만, 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한 5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왜 GDP가 평균적으로 보면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경제 성장을 어쩌면 초장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경제 성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건 거시 2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거시 1에서 이제 경기 변동으로 이런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이클 그러면 뭔가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 같은 거 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삼각함수 같은 것이 우리 경기 변동을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응용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제 경기 변동은 이렇게 부드러운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부드럽게 발생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조금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다음 주기에서는 굉장히 짧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비즈니스 플럭추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냥 경기 변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은 장기 균형점보다 GDP 수준이 높은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장기 균형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장기 균형보다 어떤 데는 GDP 수준이 더 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장기 균형점으로 돌아가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경제가 좋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경기 호황이 되겠죠. 여기 부분이 붐이에요. 이 부분은 GDP가 장기 균형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황기라고 할 수 있어요. 리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붐과 리세션이 반복되는, 불규칙하지만 그 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불규칙하긴 하지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좋았다가 다시 장기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의 그림을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았다가 이 Y1이라고 하는 놈이 Y바보다 더 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Y바로 돌아가야 되죠. 즉 경제가 단기 균형으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Y바 수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Y가 Y바보다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Y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잠재 GDP 수준을 생각해보면,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일종의 과열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잠재 GDP를 결정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머릿수다, 몇 명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GDP 수준을 우리가 잠재 GDP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됐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만큼 기업이 이윤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던 것을 10시간씩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8시간씩 공부하나? 근데? 자, 시험 때가 돼서 붐이 돼서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걸 8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내가 매일 시험을 봐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겠죠? 8시간까지는 사실 안 지치는데 하루에 한 15시간 일해야지 지치는데
내가 여담인데 내가 그랬던 건 아니고 내가 아는 친구 한 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하는데 지도교수한테 찾아갔더니 지도교수가 하는 첫 번째 말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나는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 지칠 거예요.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는 하루에 8시간씩 9시에 출근해서 뭐 저녁 6시에 퇴근하다가 일이 많아졌어요. 수요가 많아져서 일을 더 많이 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아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에 6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10시까지 매일 남아서 야근을 한다 그러면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밤에 일을 이렇게 하니까 뭐 하루 이틀 일을 해서는 오케이. 근데 이것이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어지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거예요. 기업이 이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증가한 임금만큼 그것이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에 100원씩 팔던 것이 여러분들 임금을 올려주면서 100원의 가격 갖고는 회사가 수지를 안 맞으니까 110원, 120원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할 거예요. 단기에서는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이 P바라는 놈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가격이 이제 신축적이 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돼 있던 슐론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단기 균형점이 이 점이 아니라 이제 이 점이 될 것이고 이 점도 역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준까지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점이 이제 균형점이 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Y는 Y1에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Y 바수로 갈 거예요. 이 점에서 점점점 경제가 이제 붐이었던 것이 점점 과열이 진정이 돼서 장기 균형점으로 갈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떤 샥이 와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균형이 여기였는데 이제 이 점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깎으려고 그러겠죠. 하루에 8시간 일하던 사람인데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을 이제 낮출 수가 있겠죠. 가격을 낮춰보면 촌론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나갈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 되면 점차 경기가 회복이 돼서 장기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총수요 총공급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이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식의 경기 변동 과정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냥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장기 균형점에서 무슨 이유에서 불황이 발생하고 무슨 충격이 발생해야지 이 균형점에서 총수요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해서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왜 무슨 이유에서 장기 균형에서 이탈을 하는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좋은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런지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으로 돌아가는지 하는 그 과정을 공부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경제가 이렇게 리세션에 와 있어요. 굉장히 불황이 심해요. 이럴 때 지금 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이것이 장기 균형점으로 회복되려는 그런 힘이, 그런 메커니즘이 경제 내에 존재를 해요. 임금과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정책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돌아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모형에서 예를 들어서 총수욕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왔는데 이것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해서 단기 총공선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 경제학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는 이렇게 원래 장기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내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럼 장기 균형으로 돌아간다. 괜히 어설프게 정부가 여기에 간섭을 해가지고 뭔가 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5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동안에 경제는 계속 불황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뭔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불황에서 빨리 탈피해서 장기 균형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재정정책이라는 것과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우리 장기 분석에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G를 증가시키면 총수욕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Y에는 영향을 주지를 못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격이 경직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G를 증가시키면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Y가 커졌어요. 그죠? 여기는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Y에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여기는 적어도 단기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Y가 증가한다는 거고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단기에서는 재정정책과 G를 증가시키는 이런 재정정책 또는 M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이 Y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황에서 장기균형으로 빨리 갈 수가 있고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일로 돌아가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G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던 총수요 곡선을 이 수준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G를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경제가 빨리 장기 균형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뭐라고 했냐면 고전학파 경제학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점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장기적으로는 돌아가지만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정부가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여기서 그림에서 봐서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총수요 곡선을 G의 증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동시켰을 때 장기 Y 바 수준으로는 빨리 돌아갈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보여요? 여기서. 경제를 가만히 놔뒀으면 여기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장기 균형점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서 장기 균형점으로 하면 장기 균형점이 여기가 될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요? 균형 장기에서의 물가 수준이 다르죠.
가만 놔두면 물가가 낮아지는 수인데 여기서는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가요. 장기 균형점에서.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단기 총공급곡선을 수평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몇 장 뒤에는 단기 총공급곡선도 이렇게 극단적인 수평선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익숙한 우상향하는 수직선은 아니지만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유도를 해나갈 거예요. 13장인가 14장에서 우리가 수평선이 아닌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도출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수직선의 장기 총공급곡선, 그 다음에 수평선의 단기 총공급곡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GDP라고 하는 것이 장기 GDP 또는 포텐셜 GDP라는 것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더 Y바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의 차이점 그리고 그것의 어떤 동태적인 균형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 총 수요 곡선이 움직여서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달라지는 것 외에 총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변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예에서는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것이 총 수요에는 변화가 없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197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초반 이럴 때 발생했던 오일샷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중동에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갑자기 석유의 무기화 이런 식으로 돼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을 한 것이고 그 얘기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원래는 P바였는데 유가가 상승을 해서 이것이 P바 프라임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충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에 있었던 장기 균형이 이제 단기 균형이 여기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Y와는 Y바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70년에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모든 나라가 리세션에 접어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가는 원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서플라이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 점에 그냥 머물 수는 없어요. 그죠? Y가 Y바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질 거고 그래서 코스트가 점점 줄어드니까 단기 총공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뭔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AD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장기 균형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근데 이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영구적으로 퍼머넌트하게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거나 총공급 곡선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경기 변동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죠? 원인은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크게 나눠서는 하나는 총수요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총공급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만히 있으면 장기 균형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간이 워낙 길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총 수요 곡선을 움직여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총 공급 곡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정책 수단은 전부 다 총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그런 정책이 되겠어요. 근데 따라서 총 수요 곡선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영원히 더 높은 수준의 GDP 수준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은 그런 정책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이놈을 장기 Y 바라고 한 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놈은 LK 기술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L과 K나 이런 것을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서 경제가 정책 수단이라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 또는 총수요 관리 정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기 변동의 입문이 되겠어요.